안녕하세요. 저는 간섭 많은 시누이 때문에 이혼을 해버린 이혼녀입니다. 다들 이혼까지를 결혼의 끝이라고 보고서 결혼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어디까지 참고 살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남들이 참는 만큼 저도 버티고 살아야 하는 건지, 남들은 어떤 이유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면서 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인사말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섭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제 주변에서 종종 간섭, 그까짓 것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런 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냐는 말을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결혼이 뭔지 잘 모르고 결혼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배우고 익혀서 결혼을 해야 했던 건지도 잘 몰랐어요. 간섭을 참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행복하려면 고통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고통 때문에 행복 느낄 여력이 전혀 없어져 버리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간섭이란 건 친가족한테 들어도 스트레스가 되는데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고 마주해야 되는 시댁에서 간섭이 오잖아요? 그거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과도 같습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니라고 봐요. 제게는 가족 관계가 아주 화목한 집에서 자란 남편이 있는데요. 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집안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라는 말이 도는 것도 그만큼 집안 배경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와 결혼할 남자는 집안이 가정적이고 화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 인사를 가서 처음 마주한 시댁은 삭막한 저희 집안보다 너무 따뜻하고 웃음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부모는 부모라서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자식이라서 부모를 위하는 성인군자 같은 집안을 저는 남편 덕에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신우가 없었어요. 단란하게 넷이서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얼마나 정이 가득한 집안인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딸이랑 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이미 우리 딸이 동생을 자기 조카 보듯 아들 보듯 그렇게 나 대신 키웠는데 누나가 그렇게 헌신해주니 아들도 알아서 누나한테 잘하고 그렇게 컸어요. 나랑 우리 바깥 양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을 정도라니까. 애들이 알아서 잘 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도 남매끼리 우애가 깊어서 어디 가서 이런 소리 자랑하면 다들 놀라더라고. 여자, 남자 형제는 다 큰 성인이 되면 서로 얼굴도 잘 안 보고 산다고 하던데. 그런 집안에 비하면 우리 집안이 유별나긴 해요. 그래도 피를 나눈 혈육인데 서로 안 보고 살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겠어요. 당연하지. 같이 자란 가족인데 안 보고 살면 되나? 더군다나 누나가 나한테 좀 특별한 사람이야? 물론 나랑 누나를 이렇게 잘 키워준 부모님 덕분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처럼 이렇게 사이좋은 가정도 드물더라고. 이래서 집의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본보기가 잘 되어야 하나 봐.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남편한테는 남편보다 나이 9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우인 거죠. 시부모 말로는 신우가 평소 남편을 키우다시피 자랐다고 합니다. 실제 남편은 시부모의 사랑보다 신우의 사랑을 더 크게 느꼈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들 부모님 찾을 때 남편은 신우를 찾으며 신우에게 학교 행사 참여를 원했다고 했고, 사춘기 땐 자기 부모랑은 말을 안 섞어도 신우만큼은 남편의 해결사 같은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거의 제2의 엄마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듣자 하니 남편 생일마다 신우가 아주 통 크게 선물하기까지 했더라고요. 남편이 학생일 때는 브랜드 옷, 명품 시계 등을 흔쾌히 사줬고, 남편이 사회인 되고 나서는 차, 전세 오피스텔, 지갑 등을 선물한 걸로 들었습니다.
남편은 신우랑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학생 때 용돈이 없어 본 적이 없었대요. 자기 또래들이 한 달에 5만 원 받을 때 자기는 2배 이상을 받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신우가 주는 마음을 알아서 늘 자기 누나한테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저랑 연애할 때 얘기한 적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가장 어화둥둥 소중하게 키워진 자식, 제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형제자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저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시부모는 남편을 사랑으로 키운 만큼 제게도 다정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어요. 제가 남편 앞에서도 저의 내숭기 없는 모습을 저절로 드러내곤 했는데 이런 다복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의 곁이 아무래도 제게 편안함을 주었다는 걸 깨닫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을 보고 나니 남편과의 결혼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상견례까지 걱정 없이 진행이 되었고 아주 만족스러운 식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의 존재는 제게 그저 하나 있는 형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우와의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터졌다는 거죠.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눈에 보이는 케이스였는데요. 초반에는 남편이 저를 좀 더 많이 좋아하는 게 티가 났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허락받을 때만 해도 시부모는 자기 아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장가를 보낼 생각이었다고 저를 좋아해 주셨고, 신우는 얼굴을 잘 못 본 것도 있었지만 당시 크게 두드러지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신우가 무반응이었던 이유는 자기 동생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기 동생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던 것 같네요. 어쨌든 남편은 제게 푹 빠진 후로 점차 시댁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건 결혼을 하고 신혼 때에 좀 심했습니다. 아무리 개성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댁 사람들 생일은 챙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저랑 놀러 갈 생각만 하면서 대책 없이 자꾸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시부모는 그저 남편이 원 없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타입이었던지라 자기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부부끼리 잘만 살아달라는 입장이셨어요. 그러나 신우는 달랐죠. 당시에는 신우와 시부모는 확연히 다른 존재라는 걸 눈치 못 챘던 게 제가 한 수 부족했던 면이 아니었나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한 번은 신우 생일이 다가온 시점이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일본 여행 가려고 표를 끊었다길래 당황했었거든요. 제가 신우 생일을 언급하니까 아예 신우 생일을 망각하기까지 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제가 들어도 좀 서운한 말이었습니다. 뭘 누나까지 챙겨. 내가 알아서 돈 붙여주면 돼. 누나 원래 낯간지럽게 기념일 챙기는 거 안 좋아하거든. 내 돈 지금 자기한테 쓰는 걸로도 모자라. 배우자 생겼는데 다 큰 누나 챙길 여력이 어딨겠냐? 나 이미 누나한테 생일 선물 안 준 지 오래됐는데? 남편은 신혼 때뿐만 아니라 저를 알게 된 후부터 점차 신우의 관심에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저도 그날 물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신우한테 아낌없이 돈을 쓰던 남편은 저를 만난 후로 그 해픈 마인드를 제게 베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돈과 시간은 전부 제 몫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때만 해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우애 좋은 남매였다고 해도 각자 가정이 생기면 우애도 적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자기 누나에게 소홀해지고 제게 관심을 쏟는 건 결혼할 사이에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로 훗날 이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우 때문에 제가 한 여자에게서 남편을 뺏은 상간녀 같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신우는 시댁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처지였는데요. 갈 때마다 마주치는 건 아니었어도 한 번씩은 봤었단 말이죠.
그런데 몇 안 되는 만남마다 제 기분이 이상하리만치 찝찝해졌어요. 올케는 혹시 술 좋아하는 편인가? 좀 활동적이야? 평소 기가 센 편은 아니지? 연애하면서 내 동생이랑 몇 번이나 싸워봤어? 제게 뭐 적대적으로 묻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순수한 말투로 좀 솔직하게 궁금해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신우의 직설적인 질문이 좀 얼떨떨하긴 했지만 대답 못할 것도 없어서 저 또한 솔직하게 말을 했죠. 술 원래 안 좋아하고 집에서 노는 걸 즐기고 기세다는 말은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남편이랑은 다툰 적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방긋 웃으면서 제게 착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30대였는데 누가 머리를 쓰다듬으니까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 다 늙은 나이에 이게 칭찬받을 일인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뭔가 검사받은 느낌이 들어 좀 별로였어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만 제 신경을 조금씩 긁었지 더 과감하게 선을 넘는 짓은 안 하더군요.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남편과의 관계를 묻길래 솔직히 선을 넘어도 진작 넘겠구나 예측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뒤로 신우는 제게 착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좋게 봐주시는구나 싶어서 그런 가벼운 칭찬도 감사하기만 했는데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칭찬보다는 세뇌 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역시나 다 이유 있었던 거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교활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전혀 생각도 않고 있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사건의 시작을 떠올려 보니 제가 모처럼 출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날이 기억나네요. 그날은 아침부터 갑자기 신우가 들이닥쳤는데요. 제가 그때 아직 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쉬는 날인 걸 알고 있었고 쉬는 날에는 제가 늦잠 자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 가는 경우 아니면 쉬는 날엔 제게 일찍 전화하지도 않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신우가 찾아왔으니까 인사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뭔 신우? 당시 제가 잠결에 들은 말이라 그저 꿈을 꾸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신우가 곧 찬바람을 묻히고 온 옷차림 그대로 우리 안방까지 들이닥쳐서는 커튼을 치는 바람에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일어나게 되었어요. 옳게 해가 중천에 떴어. 애도 아니고 아직까지 뒹굴고 있으면 어떡해? 새댁이 됐으면 새댁답게 쉬는 날 남편 밥도 일찍 챙겨주고 집안 정리도 좀 하고 그래야지. 신혼살림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거실이 엉망이더라. 짐 정리 안 했어? 아직 시간 8시 정도밖에 안 되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쉬는 날 늦잠을 자는 것인데 그걸 방해받으니까 순간적으로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에 최대한 높아지려는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오신다는 연락은 못 받았는데 어제 연락 주셨으면 제가 집도 미리 좀 치우고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요. 우리 착한 올케. 거봐라 기성아. 네 와이프 착해서 괜찮을 거라고 했지? 아니, 네 남편이 올케 너 쉬는데 오늘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올케는 그런 거에 마음 꽁에 있는 사람 아니잖아. 내가 본 올케는 되게 착한 사람이던데 나 사람 보는 눈 좋거든. 올케 보니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얘 엄청 바른 타입 맞지? 신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저를 칭찬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알겠더군요. 저더러 착하다고 그리 입에 달고 살던 이유가 뭔지 이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는 우리 부부의 우위에 있으려고 하면서 자기 남동생을 향한 애정을 끊지 못해 간섭하려고 제게 착한 올케가 되어라 그리 세뇌시키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나쁘게 돌려 해석하면 자기 하는 짓에 입 닫고 토달지 말라는 뜻과도 같았죠. 물론 그것이 제 신경을 긁긴 했어도 분위기를 뒤집어 엎을 만큼 자극적인 건 아니라서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우선은 남편이 저질러 놓은 판을 해결해야 했어요. 제게 상의도 안 하고 신우를 집에 들인 남편에게 무척 화가 났지만
그건 눈앞에 닥친 상황을 끝낸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미뤄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시댁 식구부터 대접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겨우 씻고 나왔는데 신우가 먼저 나서서 뚝딱뚝딱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씻고 나온 걸 알고는 저한테 이거 어디 있냐 저거 어디 있냐 질문을 많이도 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어렵지 않은 곳에 다 있는데도 신우는 눈앞에 가위마저 어딨냐고 제게 꼬치꼬치 말을 걸었어요. 아유, 안 되겠다. 내 집 아니라서 뭘 못하겠네. 집주인이 아침 준비 좀 해야겠어. 괜히 살림 주인 대신 나섰다가 올케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나는 저기 물러나 있을게. 참, 내가 꽃게 사왔거든? 기성이가 꽃게탕 좋아하잖아. 이참에 올케 요리 실력도 좀 볼까? 아, 농담이니까 긴장하지는 말고. 그러면서 신우는 남편 있는 거실로 조르륵 나가서는 남편 머리에 지어진 까치집을 귀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이좋은 남매 참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저건 부러운 걸 별개로 재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꽃게를 씻는 동안 신우 혼자서 뭘 뚝딱뚝딱 거리고 있길래 기초공사라도 만들어 놓은 줄 알았더니 정작 손질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당해서 남편이랑 신우 있는 곳을 몇 번이나 돌아봤더니 남편이 앉아서 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하도 많이 관찰한 사람이었던지라 제 눈썹이 올라가기만 해도 제가 무슨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굉장히 불쾌한 상태라는 걸 남편이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오려는 남편이 엉덩이를 떼는 걸 봤는데 신우가 갑자기 남편한테 용돈을 주는 바람에 다시 엉덩이를 붙여안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남편에게 30만 원 가량을 주면서 올케랑 옷 한 벌 해입으라고 선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30만 원으로 성인 남녀 옷 한 벌씩 사입으라는 거 저만 웃긴가요? 굉장히 대단한 용돈을 주는 것처럼 당당하게 봉투를 건네길래 저는 우리끼리 브랜드 점퍼나 하나씩 사입으라고 돈 좀 꽤나 주는 줄 알았습니다. 30만 원이면 그냥 보세옷 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했다면 그 30만 원의 가치가 좀 더 높게 보였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신우는 올 때마다 남편한테 소액의 돈을 찔끔찔끔 챙겨주었는데요. 아마 그걸 빌미로 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낌새가 좀 보였어요. 자기가 돈을 주는 물주이니까 알아서 굽신거리라든지 자기가 우리 부부에게 투자를 해주고 있으니 참견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식이던지 말입니다. 그리고 신우는 돈을 줄 때 항상 제가 듣는 곳에서 말은 올케랑 같이 써 했지만 정작 뒤이어 붙이는 말들을 들으면 결국 그 돈은 전부 자기 동생한테 바치는 뇌물 같은 거였어요. 너 지난번에 차 수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차 유지비가 돈 많이 들잖아. 거기 보탰어. 아니면 이번에 남자 신발 좋은 거 많이 나왔더라. 이참에 하나 사던지. 이런 식으로 남편 혼자서만 돈을 쓰도록 그 목적을 만들어주면서 용돈을 건넸습니다. 저야 뭐 더럽고 치사해서 그 돈이 욕심났던 적은 딱히 없었는데 신우의 은근한 여우짓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도 신우는 계속 우리 집을 출석하듯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 눈치를 보다가도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신우를 받아들였어요. 어떤 날에는 제가 집에 없는데도 남편이랑 신우 둘이서 우리 신혼집을 떡하니 차지해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신우가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한테 신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적 있었는데요. 솔직히 형님, 지금 선 넘고 있는 거야. 여보 잘 좀 생각해. 여기 당신 가족집 아니고 나랑 둘이 사는 신혼집이야. 내가 없는데 둘이 들어앉아서 시시덕거리고 있는 게 말이 돼? 야, 말이 좀 서운하다. 이 집 우리 누나가 해준 거 잊었어? 그리고 누나가 우리 같이 좋은 거 먹으러 가라고 또 용돈 주고 갔어. 요즘처럼 개인주의 세상에 이만큼이나 옳게 챙기는 시누이가 어딨냐? 배가 불러도 단단히 불렀구먼.
너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내 친구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 남편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신우가 제게 미치는 정신적 요인은 전혀 눈치채질 못했고 그저 돈을 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눈만 씀뻑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더러 삐뚤게 생각하지 말라고 설득까지 하더라니까요. 물론 저희 신혼집 신우가 해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신혼집도 신혼집 나름 아닌가요? 다 썩어가는 빌라 하나를 매매도 아니고 전세로 덜컥 해준 거예요. 고작 이 정도로 콧대를 엄청 세우는데 제가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선물 받았다 말하기 민망한 빌라일 줄 알았으면 신우가 집 해준다고 집은 신경 쓰지 말라던 남편을 멱살 잡고서라도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용돈 말인데요. 물론 신우가 20-30만 원씩 남편에게 용돈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그걸 빌미로 판 벌리고 간섭하는 영역이 너무 크다는 게 스트레스인 겁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통하질 않으니 제 속만 타들어갔고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우가 드디어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집을 들이닥치며 사생활을 관여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우리 부부 사이에 은밀한 영역까지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너희 둘 궁합은 잘 맞니? 그런 거 안 맞으면 한쪽이 바람나. 아직은 피임해야 되는 거 알지? 내 동생 기반 좀 서면 애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일주일에 몇 번 하니? 건강한 관계는 주에 한 번 하는 게 좋다던데. 내 동생 피곤할 테니까 달에 한 번으로 줄이자. 그렇잖아도 신우 행실에 작게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는데 이런 사사로운 영역까지 신우의 간섭이 닿으니까 더 쉽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속에 응어리를 시시콜콜 풀었더니 남편도 신우가 너무 깊은 부분까지 간섭하니까 당황하긴 했나 봐요. 제 말에 표정이 굳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신우랑 당분간 연락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신우에게 난생 처음 따끔하고 단호하게 경고를 한 것 같았어요. 대충 그간의 사사로운 간섭에 대해서 멈춰달라고 했겠죠. 우리 일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뭐라고 했는지는 안 물어봐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하나둘씩 폭발하게 되었는데요. 한날 근무 중인데 자꾸 전화가 오길래 봤더니 신우한테서 온 거더라고요. 받을 수는 있었지만 잔소리할 게 뻔했기에 일부러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 전화가 수도 없이 울리더라고요. 집요함이 아주 독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퇴근할 때까지 수백 통이 제 전화의 부재중으로 떴고 마지막엔 문자 하나가 딱 날라와 있더군요. 어디 딴 데로 새지 말고 집에 바로 기어 들어오라는 문구였죠. 그날은 귀가하기 전부터 이미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각오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은 없고 신우 혼자 집 안에 들어차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인사를 하자마자 신우가 저한테 성큼 다가와서는 썩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착하다 해줬더니 순여시가 따로 없었네. 너 때문에 나랑 내 동생 사이 틀어졌거든? 대체 내 동생한테 뭐라고 짓거렸냐? 용돈 주고 집안 살림 챙겨주고 끼니 신경 써주고 내가 그것밖엔 더 했어? 올케는 이런 호의를 무례라고 보는 이상한 정신을 갖고 있나 봐? 저 착한 적 없는데요. 형님이 착하다 그렇게 착각하신 거겠죠. 남편도 형님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 불쾌하던데 모르셨나 봐요? 형님이 별 사생활까지 다 간섭질한다면서 징그럽답니다. 대체 얼마나 기를 눌려놨으면 남편이 이런 사사로운 감정까지도 말 못했을까요? 진짜 남매 맞아요? 상하 관계 아니고 남의 집에 혼자 들어앉아 있는 것도 화가 났던지라 저는 더 필터링 없이 말을 깠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부들부들 떨더니 이 악물고서 제 기싸대기를 날리더라고요. 꼴에 나이 먹고 힘만큼은 제대로 길러놨나 봐요.
제가 바로 중심 잃고 넘어져 버렸잖아요. 내 동생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년을 군말 없이 내버려뒀더니 뭐라고? 네가 우리 남매 사이를 얼마나 안다고 지적질이야? 이 잡년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너 내 동생이랑 갈라설 준비해라. 그러고 신우는 제 대꾸를 들을 생각도 없이 집을 쌩 나가버리더군요. 그럼 저는 신우에게 못 푼 화를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을 붙잡아 또 불같이 따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편 말이 자기도 내 불평 들어주기 지친다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누나랑 문제없이 잘만 지냈잖아. 그럼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누나가 뭐 틀린 말 했어? 용돈 준 거 맞고 우리 맞벌이 하니까 끼니 신경 써주는 것도 고마운 거고 살림살이 신경 써야 될 마누라가 바깥을 놔두니까 누나가 대신해서 관리해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오히려 네가 누나한테 고맙다고 돈을 줘도 시원찮을 판이거든? 등신 같은 놈. 지 누나 치마폭에 가려서 앞 못 보는 줄도 모르네. 다 큰 새끼가 누나한테 우쭈쭈 받는 걸 사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우습다. 형제자매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운 적은 또 처음이야. 있었다면 네가 이 잡치는 내 기분을 개미 똥만큼이라도 느껴봤겠지? 집안 화목한 거랑 애정 과잉은 다른 건데. 내가 널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다. 말 다 했냐? 누나가 너랑 갈라서라는 거 겨우 비위 맞춰서 달래놨더니 말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내가 평소에도 너 때문에 누나 앞에서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나한테 누나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했잖아. 부모랑 다름없는 거지. 그게 진짜 부모님이냐? 그리고 비위를 왜 맞춰? 누가 맞추래? 누나 부하이면 부하답게 누나가 시키는 대로 해. 네 누나가 너랑 나 갈라놓고 싶다잖냐. 난 더 이상 그 여자한테 놀아나기 싫으니까 너 혼자 평생 누나 손바닥 위에서 주물럭거려져라. 그러면서 제가 먼저 이혼 제안을 했더니 버럭하던 남편이 순간 흠칫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거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대로 돌아섰고 남편이랑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각방을 쓴 뒤 다음날 이혼 서류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고맙게도 신우가 아침 일찍 출석해서 우리 집 초인종을 눌러주더라고요. 원래는 신우가 우리 집 비번도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새벽에 몰래 번호를 바꿔놨거든요. 남편이 우리 이혼하는 거 신우한테 말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무작정 찾아올 것 같았으니까요. 이혼할 마당에 더 이상 제게 형님 되는 사람도 아니고 달가운 손님도 아니라서 저는 초인종 소리를 못 들은 척 출근 준비만 했는데요. 그러니 남편이 양치를 하다가 후다닥 나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어머머, 집에 사람이 없니? 왜 씻다 말고 나와서 문을 열어? 집에 개념 없는 여자가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남자가 고생을 한다. 우리 기성이 바쁜데 여자까지 잘못 만나서 이게 뭔 고생이야? 불쌍한 내 새끼. 남자가 대문 열면 안 되는 법이 신우만의 법전에는 있나 봅니다. 어쨌든 신우가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온 이유는 역시 저희 이혼 때문이었어요. 고맙게도 직접 이혼 서류를 챙겨왔더라고요. 굳이 제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되었잖아요. 그 친절함에 감동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신우는 오자마자 합의 이혼하라고 이래라 저래라 또 명령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용이고 뭐고를 떠나서 목소리가 그냥 진짜 듣기 싫었어요. 근데 남편은 역시나 누나 말이 법이라고 보는 사람이라 신우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찾아오고 볼펜을 찾아오고 아주 충성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동안 제가 남자랑 산 건지 남아랑 산 건지 헷갈리더군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일단 출근이 바빠서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신우가 그런 저를 얌전히 내버려뒀을 리 있겠습니까? 옳게? 아, 이제 옳게도 아니지. 야, 귓구멍 막혔니? 와서 도장 찍으라잖아. 왜? 이제야 네가 뭘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 못하겠니? 그럼 머리 받고 용서 좀 빌어보던가. 네 진심이 얼마나 전해지느냐에 따라 내가 이 이혼 없던 걸로 해줄 수도 있어.
신우 목적은 사실 이혼이 아니라 저거였던 듯 싶었습니다. 저를 끝내 무릎 꿇리고 싶었나 봐요. 기센 척하면서 어떻게든 제 우위에 있으려고 사족을 다하는 신우를 보니 제 눈에는 그저 신우가 일진놀이하는 고등학생으로밖에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신우가 좋아하는 찰떡선이 없는 화법으로 대답을 해주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네, 제 귓구멍이 꽉 막혀서 뭐라고 씨부리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내 신우도 아니고 그냥 할 일 없는 아줌마 같은데 내가 왜 아줌마 말을 들어야 되죠? 퇴근하고 나서 도장 찍을 테니까 그만 깝죽거리고 거기 두고 가세요. 그러고는 그대로 나와버렸더니 문 밖으로 신우가 비명을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던데 목청 한번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까지 겹쳐 들렸는데 대충 엿들어 보니까 신우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제가 꼬리 내리고 얌전히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던 것 같았어요. 아, 뭐야. 와이프가 꼼짝도 안 하잖아. 누나가 이렇게 하면 다 된다며. 나 이혼까지 하기 싫단 말이야. 퇴근하고 도장 찍겠다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그렇게 사이좋던 남매가 투닥거리는 걸 밖에서 엿들으니까 속이 꽤 시원하더라고요. 어쨌든 퇴근하고 돌아와서 좀 조용한 분위기에 도장을 찍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신우에 대해서 간과한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신우가 어마어마한 쌍년이라는 걸 잠시 망각했던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신우가 출근 전에 봤던 그 몰골 그대로 집에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황당한 건 제 짐을 전부 신발장으로 다 내던져 놨더라고요. 옷은 여기저기 짓밟혀서 더러워진 상태였고 화장품도 반 이상은 깨져 있었습니다. 신우는 제가 그 꼴을 보고 단단히 충격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를 업신여기며 제 반응을 지켜보는 표정이 딱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옆에서 남편은 그저 저를 흘겨보고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초조하거나 미안하다는 얼굴은 절대 아니었어요. 약간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느낌으로 저를 가소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자기 누나를 믿고 신우가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인가 봅니다. 야, 이 집 내가 해준 거 알지? 너한텐 딱히 아쉬울 거 없을 거야. 이번 기회에 사람이 주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느꼈길 바래. 그 쓰레기 들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래요. 안 그래도 사준 사람의 손때가 묻은 집이라 그런지 구린내가 장난 아니었어요. 능력 좋은 척 할 거면 저기 강남 아파트 정도는 해줄 것이지. 겨우 서울 변두리에 빌라 하나 해줘놓고 돈 많은 척은 너무 하셨어요. 해주고도 욕먹는 게 딱 이 경우인데. 평소 사회생활 잘 못하셨나 봐요. 이게 돌았나? 내 동생 혼자 사는 거면 당연히 강남 아파트 해줬어. 웬 거지 같은 년이 같이 기어 들어와 사는데 내가 처음부터 네 눈깔 높여주고 싶었겠니? 이제 보니 왜 결혼 못했는지 알겠다.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으니까 주변 남자들이 그쪽한테 미리 학을 뗀 거였네요. 아줌마 같은 사람을 노처녀가 히스테리 부린다고들 하죠. 우애 좋은 둘이서 노처녀 노총각으로 계속 끈끈하게 지내면 되겠어요. 남매가 계속 이렇게 지내면 고독사는 면할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맞나 모르겠네. 그때 신우가 분을 참지 못하게 제 뺨따구를 때렸습니다. 제가 이걸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찌검이 한 대도 아니고 2대의 3대까지 이어졌을 때 저는 보기 좋게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편집점을 잡고 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럴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전날 새벽에 카메라 하나를 설치해놨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괜히 카메라값만 날리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결혼 파탄 사유에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속해 있다면 그걸 유책 사유로 쳐서 소송건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억울하게 합의 이혼해 줄 뻔했지 뭐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질질 끄나 몰라. 지금 안 때렸으면 이혼 미룰 뻔했잖아요. 덕분에 카메라에 잘 담겼으니까 이젠 인간 대 인간으로 갑시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는 건 사실 제 타입 아니거든요.
저는 바로 신우 뺨을 날린 후 머리채를 잡고 잡아뜨렸습니다. 그리곤 그동안 간섭을 당할 때마다 휘두르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마구마구 내리쳤어요. 그러자 놀란 남편이 와서 저를 확 밀어내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거 순 깡패 아니야? 야, 그래, 이혼하자 해. 내가 여자랑 살길 바랬지 어디 깡패냥 끼고 한 이불이나 덮을 수 있겠어? 진짜 소름 끼친다. 사람이 어떻게 적당선을 모르고 그렇게 깝죽거리냐? 야, 너 처가에서 그딴 식으로 배웠냐? 제 발로 제 앞에 찾아와준 남편을 보니 그 면상이 그날따라 더 못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가방으로 얼굴을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 가르친 거지. 대화로 안 통하는 새끼들은 이렇게 사랑의 매로 다뤄줘야 생각이란 걸 한다더라고. 너희들은 부모한테서 얼마나 좋은 양식을 얻어먹었길래 둘이 쌍으로 답이 없냐?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거지 같은 것도 매한가지다 참. 남편이 자기 맞은 게 억울한지 저한테 손을 올리려고 하던데 이미 그럴 거라 예상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 얼굴을 한 번 더 밀어버렸죠. 합의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나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거야. 이 거지 같은 빌라도 위자료로 다 뱉어내야 될걸? 아줌마, 그렇게 돈으로 동생 조종 잘하더니 어디까지 동생 뒤 봐줄 수 있을지 한번 보여줘 봐요. 전세 빌라밖에 못 해주는 졸부 재력 최대한 짜내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신혼집 같지도 않던 그 썩은 빌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쓰레기가 되어버린 제 짐도 그 집에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기부를 하고 나왔어요. 그 집이 방음이 얼마나 안 되면 3층이었는데 제가 1층으로 내려갈 때까지도 신우가 고래고래 비명 지르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 만나서 증거될 만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남편에겐 이혼 소송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신우에게도 폭력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고소 때렸어요. 시댁의 가장은 신우였는데 남편 차도 할부로 사준 주제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얼마나 자부심을 부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 궁금증을 친히 풀어주려고 시부모께서 나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늘 남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는데 제가 보기엔 손을 놓았다기보단 전적으로 신우한테 남편 관리를 맡겨놓은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신우만 난리를 부렸지 시부모 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로 해결이 도루묵 나버리니까 시부모가 뒤늦게야 나설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본 적 없던 시부모의 실체를 이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괜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신우랑 남편 같은 자식이 만들어지려면 그렇게 자원을 주는 부모가 있어야 가능했을 거잖아요. 어쩜 한부모 자식 하는 짓이 그리도 똑같은 건지. 한날 시부모가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제 근무지를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제가 퇴근해서 주차장을 갔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다 끝난 줄 알았던 골칫거리가 눈앞에 또 재발하니 겨우 털어낸 스트레스마저 다시 들끓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가 용케도 제 차를 찾아내 장난질을 해놨더라고요. 제 하얀색인데 아주 색깔별로 라카치를 예쁘게도 해놨지 뭡니까. 차에 그려진 낙서는 온통 돈에 눈이 멀어서 남편을 버렸네. 예우도 모르는 년. 이혼녀 꼴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등등 자기 아들과 갈라선 것에 대한 원망이 한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퀴도 2개나 펑크나 있었고요. 그걸 사진으로 다 찍으면서도 기가 차서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저를 힐끗거렸었는데 저는 원래 주변 시선에 둔감한 편이라 딱히 쪽팔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꽤 나오겠다는 것과 당장 차를 못 타게 생겼다는 짜증이 확 치밀었죠. 당연히 수리비는 제가 감당할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시부모가 멍청했기에 일은 쉽게 해결되었어요. 시부모가 며느리 마지막 배웅하는 길에 보너스라도 챙겨주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깜짝 범죄를 저질러 주시니 말이죠.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힌 증거물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수고스럽게 범인을 찾을 필요도 없어서 더없이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고는 신고대로 했고 저는 스프레이 냄새 가득 나는 차 안에서 시부모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시부모가 저를 기다렸는지 제 전화를 받자마자 성량을 키우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속물에 찌든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아들을 망쳐? 네가 감히 내 자식들한테 손을 댔다면서? 내 새끼들 나도 훈육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귀한 자식이야. 착고락선이 봤지? 당장 고소 취하 안 하면 그게 겨우 시작인 줄 알아야 될 거다. 네, 그러세요. 고소 취하는 안 할 생각이니까 더 해보시라고요. 제 차 생각보다 손 많이 보셨던데 똥 싸지르기만 할 줄 알지 치울 줄 몰라서 어떡해요? 저 방금 재물손괴죄로 신고하고 연락드리는 거예요. 이미 청구된 돈이 많아서 등골 빠졌을 텐데 제 차까지 해결하려면 당분간은 쌀밥에 간장만 찍어 드셔야겠어요. 뭐야? 우리가 너더러 내 자식들 갖고 놀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감히 어른까지 협박하고 말이야. 어디 신고해 봐라. 우리라고 신고 못할 줄 아냐? 내 새끼들 건드린 죗값은 내가 평생 눈 감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치르게 할 거야. 그렇게 아끼는 자식들인데 발목을 더 붙잡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고 일을 저질렀어야죠. 다 늙어서 유치하게 낙서가 뭡니까 낙서가. 제가 경찰한테 친히 그쪽 집 주소 알려줘서 곧 찾아갈 거예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자식들 손잡고서 경찰 선생님들 따라가세요. 화목한 가정에서 다 같이 건강하게 자란 식구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시댁 방문을 많이 해봤더라면 제가 결혼이란 실수를 안 저질렀겠죠? 시부모가 자식을 너무 과잉 사랑하는 게 문제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장점이기도 했었는데요. 시부모가 자식의 뜻을 너무 존중해주는 덕에 저희 결혼 생활에 관심을 놓고 있었잖아요. 신우한테 자신들의 권한을 다 위임해서 보고받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신우 한 사람이랑만 실랑이를 벌였던 건 불행 중 다행인 점이 아닌가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 일이 있고 9개월이 지난 현재 일상생활을 완벽히 복구하였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이 있긴 있었나 싶을 만큼 싱글의 삶을 너무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결혼도 한 번 갔다 오니까 2번까지는 환상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혼이란 아픔이 제가 살아가는 길에 긍정적인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리 막 아픈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제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저지만 이번 기회에 저 애정과다 집안에서 색다르게 깨우치는 게 있었길 바라네요. 아마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말이에요. 사연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다들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금똥 정도는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똥은 똥이지만 덕분에 내 손에 들어온 숫자가 많아졌으니 금똥이라고 보려고요. 누가 뭐라 해도 제가 괜찮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 글을 마무리해야겠네요. 긴 글이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 번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 마시나요? 저는 원래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물을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8잔씩은 꼭 마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물도 너무 과하게 마시면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속의 수분과 염분의 양이 균형을 잃어 오히려 탈수 증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도 적당량만 마셔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다는 이유로 너무 과하거나 욕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면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욕심으로 인해 망해버린 내용인데요. 재미없는 사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는 동생의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족에 대한 소개부터 해보려고 해요. 저의 부모님은 젊은 시절 시내에 있는 상가 한 채를 매입하셔서 상가 관리도 하시고 나물이나 감자, 고구마 등을 밭에서 키우셔서 판매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저의 부모님은 건물주이자 농부세요. 원래는 두 분이 밭일만 하시고 상가에는 관리인을 둬서 관리했으나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부모님이 직접 건물 청소 등을 하며 관리를 하시고 밭일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정성껏 농사를 지으신 나물이나 감자, 고구마, 고추 등을 받아서 회사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수도권 4년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했었으나 그곳에서는 요리보다는 음식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배우더라고요. 게다가 대학교 학비에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하면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에 돈 낭비라고 느껴진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자퇴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아 백반집을 차렸어요. 물론 지금은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모든 금액을 다 갚은 상태입니다. 백반집은 제 생각보다 정말 잘 되었어요. 집밥을 먹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줄지어왔고 그 덕에 점심때는 11시부터 항상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녁에도 점심만큼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깨어왔고 한 번씩 단체 회식 예약도 들어왔어요.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러 오신 손님들이 오셔서 실망하지 않도록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고 백반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진심이 통해서인지 백반집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이 많이 왔고 백반집 연지 2년 만에 순이익이 어지간한 기업 연봉까지 나왔어요. 온종일 요리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15년 가까이 일했고 어느덧 저는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나이는 점점 들어 30대 후반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기고 제법 친해진 사람들도 생겼는데 그중에 친절하고 착해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회사 사람들과 몇 년째 식당에 오셨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계속 마주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고 어쩌다가 그분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게 되었는데 이름이 임준석이었어요. 준석 씨는 한 회사에 6년째 다니고 있는 과장이었고 저처럼 일만 하느라 결혼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몇 번씩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호감이 생겼고 식당이 아닌 외부에서 약속을 정하고 만나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준석 씨에게 이성적인 설렘이 느껴졌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애견 카페에 종종 갔어요. 둘 다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으나 저도 그렇고 준석 씨도 그렇고 일하느라 바빠 강아지를 키울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면 산책도 시켜주고 옆에서 같이 놀아주고 해야 하는데 저나 준석 씨나 거의 집에서는 잠만 자는 상황이라 집에 오랜 시간 혼자 있을 강아지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고 대신 애견 카페에서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37이었고 준석 씨는 41였어요. 둘 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기에 짧은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데리고 오지 않았던 남자를 드디어 데리고 왔다면서 준석 씨를 아주 많이 반기셨어요. 이어서 준석 씨 집에 갔는데 준석 씨의 아버지는 1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준석 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모아두신 돈과 연금 등으로 생활하시고 계셨고 따로 일하시지는 않고 계셨어요.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준석 씨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좋아하시지도 그렇다고 싫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준석 씨가 엄마가 조금 낯가림이 심하시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우리는 바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우리의 예산으로 살만한 집이 없었어요. 여기가 지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값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으면 아버지 명의로 된 시내 아파트에서 일단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외곽에 주택이 하나 있고 시내에 집이 하나 있어요. 봄, 여름, 가을에는 밭일도 해야 해서 외곽 주택에서 주로 계시고 겨울에는 밭일이 없으니 시내 아파트에서 생활하셨거든요. 외곽에 계시면 생활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외곽이라고 해도 시내까지 가는데 차 타고 10분이면 되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운전하셔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신혼집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신혼집을 구한 후에는 모든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준석 씨의 어머니, 이제는 저의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그렇게 반기시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반갑게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진지하게 누군가와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그날은 회식 예약이 있어서 늦게 끝났고 평일인데다가 지방이라서 밤에 사람이 그다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이 꽤 선명하게 들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기는 하는데 고졸 출신의 밥집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준석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기도 했고 친정에서 아파트를 해줘서 일단 결혼을 시키기는 하는데 친정도 아파트 아니면 그냥 밭농사나 지으며 사는 것 같고 아무튼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며 속상하다고 울먹이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부모님이 건물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은 건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 하셨어요. 부끄러울 일은 아니지만 그냥 돈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확고하시고 그 건물이 제 건물도 아닌데 제가 함부로 떠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대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 집이 못 사는 것은 아니기에 같이 살아가면서 오해를 풀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오랜 시간 밥집을 하면서 좋은 손님도 많이 봤지만 별의별 무례한 손님들도 다 만나봤기에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은 나름대로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은 결혼 후 차차 돌려야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우리는 별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1년 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었기에 굳이 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잘 되던 백반집을 두고 남편 따라 다른 지역에서 새로 시작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저는 평소처럼 백반집에 나와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니? 우리 준석이 오늘이 마지막 출근 날이지?
준석이 그동안 그 회사 다니면서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다. 준석이가 이제 돈을 못 벌어도 그래도 가장은 가장이야. 너는 돈 벌고 준석이는 돈 못 번다고 너희 집 가장인 준석이 무시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준석이 밥도 잘 챙겨주고 해야 해. 이래서 결혼하면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아무튼 바빠 보이니 전화 끊어마. 시어머니는 제가 혹시라도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해 구박할까봐 걱정돼서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대충 대답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다른 회사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지역이 소도시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는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없겠다고 생각한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호프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았던 돈들을 탈탈 털어 호프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확산 방지 차원으로 나라에서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해버렸습니다. 호프집은 어찌 보면 밤 9시부터 시작인데 9시부터 문을 닫으라고 하니 호프집이 운영될 턱이 있나요? 결국 1년 뒤에 큰맘 먹고 열었던 호프집이 망해버렸습니다. 호프집이 문을 닫고 남편은 다시 백수가 되었고 저는 여전히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집에 찾아왔습니다. 에이, 이 집에 멍청한 년 들어와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이제 우리 아들 어찌할 거니? 갑자기 오셔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우리 준석이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이 지역에 흔치 않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였어. 게다가 좋은 기업 다니며 적지 않은 월급 받으며 잘 살았는데 고졸에 밥집 하는 너 만난 이후로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에휴,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질 않나. 호프집도 쫄딱 망해버리지 않나. 내가 요새 니들 생각하면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잠이. 엄마,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니네 백반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어떡해. 제가 고졸에 백반집 하는 것 맞기는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결혼시킨 것을 후회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답답하기는 제가 더 답답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들도 단축근무 또는 재택근무로 많이 전환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식당 이용하기보다는 도시락을 많이 먹으면서 백반집의 매출도 점점 줄었습니다. 저는 배달을 하거나 포장을 하지도 않았기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꽤 컸어요. 남편은 일을 도무지 못 구하고 있었고 제가 백반집에서 번 돈으로만 생활하려니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와서 제가 멍청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울자 당황해하면서 나가버렸고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어머니한테 다시는 이런 말 듣지 않게 하겠다고 하고 자신도 얼른 일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전히 장사는 힘들었어요. 하루는 가게 앞에 앉아 한숨 쉬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시내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렸는데 왜 이리 얼굴이 상했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남편은 회사를 못 구하고 백반집 매출도 안 나와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직도 저를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왜 내색하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 힘들면 일단 지금 사는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주시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혹시 더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 그 집을 팔던가 해서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혹시 모르니 시댁이나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 말고 여전히 명의는 부모님 명의인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제가 굳이 왜 그래야 하냐고 했더니 여자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며 일단 제 명의로 하되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집을 제 명의로 몰래 바꾸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열심히 일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회사에 다시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가게 장사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배달을 시켰어요. 회사에 도시락 배달을 하니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배달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은 일하지 않으니 점심시간만이라도 배달을 도와달라니까 대졸 출신인 내가 어떻게 배달을 하러 다니냐며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며 저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동네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아지들이 마땅히 놀만한 곳은 없었어요. 요새는 목줄도 의무화되고 큰 개들은 입마개도 꼭 해야 하며 개물림 사고가 잦다 보니 애견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곳이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애견 유치원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강아지를 키우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애견 유치원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한번 열어보자고 했어요. 나쁜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미 호프집으로 망한 터라 저는 또 망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요새 회사 구하고 있냐길래 사실 지금 애견 유치원을 창업하고 싶다 해서 일을 도와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처음에 아버지가 상가 매입한다고 하셨을 때 엄청 말렸는데 지금은 결국 잘 되고 있지 않냐며 한번 남편 믿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지인분들도 이 근처에 강아지들이 놀만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애견 유치원 하나쯤 생기면 잘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아빠가 남편과 저에게 전화해서 잠깐 친정으로 오라고 했어요. 친정아빠는 남편에게 애견 유치원 차릴 생각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빠가 사실 지금은 사업을 안 하시지만 젊을 때는 사업을 크게 하셔서 안목이 꽤 좋으시거든요.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친척에게 넘기고 지방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때 사업으로 번 돈으로 이곳에 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상가를 사신 것입니다. 친정아빠는 남편의 사업 계획을 들어보시고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돈을 빌려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의 건물주가 아빠와 호영호재하는 분이라면서 상가 한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원래는 정말 비싼 곳이었지만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저렴하게 상가를 얻을 수 있었고 애견 유치원처럼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도 차용증을 쓰고 아빠에게 돈을 빌렸어요. 반면 시댁에서는 애견 유치원 창업한다고 말씀드리니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잘해보라고만 하셨습니다. 남편은 친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애견 유치원을 열었어요. 평일에는 애견 유치원으로 운영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낮에만 애견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백반집을 운영했고 주말에는 애견 카페로 출근해서 남편의 일을 도왔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꽤 많았어요. 다행히 백반집도 서서히 식당에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배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예전만큼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백반집, 애견 유치원 모두 안정이 되어 가던 어느 날씨 좋은 날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카페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 없어서 사러 나갔고 저 혼자 애견 카페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카페를 열었는데 시애미한테 한 번을 오라는 소리를 안 하니? 역시 밥집 하는 무식한 것이라 그런지 생각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고 그동안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평일에는 제가 운영하는 백반집 일하고 주말에는 보시다시피 요새 손님이 많이 와서 정신없네요.
난 솔직히 네가 있어서 여기도 호프집처럼 망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나마 여기는 좀 잘 되나 보다. 하긴 우리 준석이가 좀 똑똑하긴 하지. 준석이가 너같이 고졸에 밥집이나 겨우 하는 멍청한 애를 마누라로 들이지만 않았어도 더 크게 성장했을 텐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고졸에 밥집 하는 멍청한 애라고 하며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카페 물건을 사서 돌아왔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엄마 왔어? 엄마, 우리 미네 좀 예뻐해줘. 미네가 없었으면 이 주말에 나 혼자 이 일 다 했어야 했다고. 미네 도움으로 내가 이만큼이나 성공한 거야. 미네 도움은 무슨. 여기 차리는데 제가 도움될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백반 고작 6,000원, 7,000원짜리 팔아서 뭐 입에 풀칠이나 하겠니? 다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한 거지. 안 그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사실 어머니, 이 애견 유치원이요? 엄마 덥지? 저기 앉아 계셔. 내가 얼른 맛있는 음료수 하나 대령하겠습니다. 제가 이곳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열었다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카페 창가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친정아빠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듯 했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봐주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최대한 피했었기에 시어머니에게 애견 유치원을 어떻게 열 수 있게 되었는지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가시고 퇴근 후 집에서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친정에 도움받은 것을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 나 백수된 뒤로 정말 많이 걱정하셨어. 여보는 엄마랑 거의 통화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심하게 하셨거든. 그때마다 내가 일하며 모아둔 돈 많이 있다고 해서 엄마는 그런 줄로만 알고 계시는데 내가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애견 유치원 열었다고 하면 너무 미안해하시고 돈이 그렇게 없나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거야. 여보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한데 조금만 우리 엄마 이해해주라.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정말 예민해지시고 걱정도 많아지셔서 말이야. 그래서 자꾸 여보한테 말도 심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중간에서 더 잘할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빠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은 못하게 중간에서 잘 막아달라고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의 애견 유치원은 잘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 혼자 운영했지만 아르바이트생도 2명이나 두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둔 뒤로도 매출이 쭉쭉 올랐고 백반집 매출과 남편의 애견 유치원 매출을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에 재미를 본 남편은 이어서 애견 유치원을 체인점으로 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체인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점도 하나만 있을 때는 잘 되다가도 2호점, 3호점이 생기면 맛이 변하고 손님도 뚝 끊기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물론 애견 유치원은 음식점은 아니라 다를 수도 있으나 저는 지금의 애견 유치원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남편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남편도 힘들겠지만 저도 평일에는 백반집, 주말에는 애견 카페 운영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호점, 3호점까지 내면 아르바이트생들을 더 고용한다고 해도 분명히 힘들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체인점을 내고 싶다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체인점을 내자고 했고 상가 자리를 알아보러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반집에 필요한 재료를 사러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마트에서 장보고 주차장에 갔는데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에서 시어머니가 운전해서 내리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를 한 뒤 차가 언제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이번에 아들이 뽑아줬는데 못 들었냐고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석이가 얼마나 너 눈치를 보고 살면 이런 것도 말 안 하겠니? 너 괜히 집에 가서 우리 준석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빨리 가야 한다며 후다닥 가버렸고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비싼 차를 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적금이 만기되었다는 것이 떠올랐고 혹시 그 적금 부었던 돈으로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각자 번 돈의 70%는 공동생활비 겸 부부생활비로 쓰고 30%만 개인의 용돈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70% 안에서 같이 적금을 했는데 사실 남편이 거의 백수였다가 이제야 수입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제 돈이었어요. 그리고 돈 관리는 남편이 했는데 그 이유가 원래 처음에는 제가 돈 관리를 했으나 백반집 일로 바쁘고 원래 성격이 그다지 꼼꼼하지는 못해서 공과금 납부 기한을 몇 번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더 꼼꼼한 남편이 통장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 후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적금 받은 돈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적금 받은 돈이 하나도 없다며 얼버무리길래 다 어디에 갔냐고 물으니 제 예상대로 적금 만기된 돈에 우리 생활비 조금 보태서 시어머니의 외제차를 샀더라고요. 자동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거의 제 돈이 들어간 적금 통장으로 샀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그 돈으로 어머니 차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어머니 차 바꿔드릴 수도 있어. 하지만 자동차가 한두 푼도 아닌데 당연히 사기 전에 진작 말을 해야 했던 거 아니야?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백반집 일에 애견 카페에 바빠 보여서 말을 못한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뭐 유흥비로 그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뭐? 야, 그 적금 거의 다 내 돈으로 채운 거야. 너 회사 관두고 수입 없을 때 내가 꼬박꼬박 적금 부은 거라고. 엄밀히 말하면 그 통장의 90%는 내가 번 돈인데 그 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네 맘대로 쓰면 되냐? 네가 돈 더 많이 벌었다고 유세떠니? 우리 엄마한테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 차가 하도 낡고 고장나서 하나 뽑아드렸다.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야? 어머니가 필요하시면 돈 좀 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나 큰 돈이 나갔으면 당연히 함께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까지 효자일 줄 몰랐네.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효자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아주 딱 맞아. 지금 비꼬니? 난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어.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남편은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집을 나가버렸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집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 뒤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말이 되었고 저는 당연히 애견 카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대충 저녁을 먹고 자려는데 남편이 할 말 있다고 하며 저를 불렀어요. 무슨 말 하려나 싶어 앉아보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 장모님은 두 분이 살고 계시지만 자기 엄마는 혼자 계셔서 더 안타까웠다고 하며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혹시라도 또 이런 일 생기면 꼭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하며 다시 또 이렇게 비싼 것을 살 일이 있으면 먼저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뒤로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잘 지내기는 했으나 솔직히 내 마음은 예전처럼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솔직히 남편이 통장 관리를 하고 애견 유치원의 실제 매출액을 모르기에 정말 70%를 공동생활비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내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환갑이 왔습니다. 일반 생신도 아닌 환갑이었고 좋든 싫든 저는 그분의 며느리이니 우리 집에서 생신상을 직접 차리기로 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주 저의 생신상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다 드신 후 아주 조심스럽게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얘들아, 요새 온몸이 쑤시는 것이 너무 힘들단다. 저번에 친구 집에 가서 안마의자를 했는데 정말 너무 시원하고 좋던데 혹시 안마의자 하나 사줄 수 있겠니? 너희 둘 다 요새 잘 벌잖아. 남들은 같이 해외여행 가고 한다던데 나는 너희들 바쁘니 그건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안마의자 하나만 사줘.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환갑 선물로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생신 때조차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시어머니는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하시는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건이 되기는 하고 다른 날도 아니고 환갑이니 좋은 마음으로 안마의자를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백반집에서 저녁 장사 준비로 정신없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남편이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조금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 애견 유치원에서도 나오는 매출이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2호점, 3호점 낸다고 사람들 만나서 접대비 내고 했더니 지금 마이너스야.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생들 월급도 주고 상가 관리비도 내야 하고 돈 나갈 것이 너무 많은데 이를 어쩌지? 그동안 모아둔 돈 있으면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월급이나 관리비는 빼놓고 돈을 썼어야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마이너스까지 돼? 이따 밤에 확인 좀 해봐야겠어. 확인하고 나서 돈을 빌려주든 말든 할게. 남편은 제 앞에서 돈이 없다고 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꾸준히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체인점을 오픈한다고 사람들을 만나서 모든 밥값을 다 남편이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네 사업 유지하는데 메꿔줄 돈 없다고 했고 남편은 그럼 친정에서 빌려서라도 돈 좀 구해달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혀서 저는 절대 돈을 안 줄 것이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아빠는 그동안 밭농사로 재배한 나물들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을 파셔서 돈을 모아오셨는데 이번에 아빠 명의의 밭을 하나 팔아서 그동안 모으신 돈과 합쳐서 건물 하나를 더 사셨어요. 그 건물이 바로 남편이 운영하는 애견 유치원 건물이었고 아빠는 사위가 애견 유치원을 하고 있으니 월세를 엄청 싸게 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빠가 애견 유치원 열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이번에도 월세를 확 깎아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아빠한테 더 돈을 달라고 합니까? 당연히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럼 이 집 팔고 시댁에 들어가자고 하길래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번에 너네 부모님이랑 너랑 백반집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 애견 유치원 열기 전에 이 집 네 명의로 바꿔주셨잖아. 아니야? 그러면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우리 엄마 차 바꿔주니까 그거 가지고 색 난리냐?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너도 날 속인 거 아니야? 내가 속인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급한 불 해결하고 체인점도 만들자.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이 집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하신 집이야. 그런 집을 어떻게 그렇게 넙죽 받아 처먹을 생각을 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남편과 저는 그날 대판 싸우고 그 뒤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숨막히는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날은 우리 엄마 생신이었고 다음 날이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생신상을 우리 집에서 차리고 다음날 시아버지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엄마 생신이니 오라니까 일하느라 바쁘다고 안 온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서 혼자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생신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한창 정신없이 준비하는데 누가 집 대문을 열어 나가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말해줘서 알았다. 결혼하면 친정은 이제 남이지 무슨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 그리고
남자가 사업을 한다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좀 보태줘야지. 돈도 안 보태주면서 어디서 감히 집에서 친정 생일상을 차려. 시어머니는 집에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오더니 제가 정성껏 준비한 엄마의 생신상을 그대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님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상을 이렇게 엎어요? 바깥 사돈, 잘 오셨네요. 안 그래도 물어볼 것 있었는데 요새 돈이 궁하세요? 왜 건물에서 청소하고 다녀요? 아니 글쎄 어제 내가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사돈 남자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나마 사돈이 날 못 봐서 망정이었지. 만약에 날 아는 척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내 원참 쪽팔려서. 건물 청소부인 친정 뭐가 잘났다고 생일상까지 거나하게 차려 돈 아깝게. 아빠가 예전에 산 건물에 꽤 괜찮은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시는 아빠를 보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하는 아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하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네, 제가 그 건물 청소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건물 청소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뭐 보나마나 푼돈 몇 푼 좀 벌어보려는 거겠지 뭐.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네요. 인건비 좀 줄이려고 제가 직접 청소하고 다니는 거니까요. 인건비? 무슨 인건비? 당신이 그 건물 주인이라도 돼? 그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라도 되느냐고. 네, 그 건물 주인이 바로 접니다. 건물 관리 청소 용역까지 쓰려니 아무래도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그 건물 관리하고 있었다고요. 그 건물에 상가 풀로 입점한 건 아시죠? 그리고 말이죠. 당신 아들이 운영하는 애견 유치원 그 건물도 이제 제 건물입니다. 거기 건물주가 바로 나라고요. 아빠는 그동안 돈 자랑하는 것 같다며 굳이 밝히지 않았던 건물주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그 옆에 있던 남편 역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졌어요. 장인어른이 새로운 건물주셨어요? 미네야, 장인어른이 건물주이시니까 우리 이제 월세 걱정할 필요 없겠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나한테 뭐가 감사하다는 건가? 너네 엄마가 여자가 결혼하면 친정은 남이라고 하지 않았나? 즉 우리는 남남인 사이이니 내가 자네의 월세를 깎아줄 필요도 전혀 없겠지. 안 그런가? 아니, 아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만큼 여자는 시댁에 잘해야 한다 이 뜻이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뭔 뜻인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그 애견 유치원 한다고 내가 지원해준 돈이 얼만데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군데? 임서방, 자네 애견 유치원 처음 열 때 내가 준 돈 다시 다 뱉어내게. 우리는 남이니 나는 그 돈 다시 받아야겠네. 그리고 원래 자네 애견 유치원 월세는 깎아주려고 했는데 자네 엄마 말대로 친정은 남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어.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처음에 지원해준 돈 다시 다 뱉어내. 한 푼도 빠짐없이 말이야. 아빠의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열심히 머리를 굴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말이 헛나왔다며 좋은 날 괜히 역정내지 말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부터 화가 난 아빠는 매우 단호히 거절했어요. 아빠가 많이 단호하시네. 그리고 나도 할 말 있는데 솔직히 그동안 정말 참고 살았는데 버는 족족 시댁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너랑은 도무지 못 살겠다. 우리도 여기서 갈라서자. 나는 일단 우리 엄마 생일 파티하러 친정 갔다가 일주일 뒤에 올 테니까 이 집에 있는 네 짐들 다 정리해놔. 일주일 후에도 짐들 정리 안 돼 있으면 다 버려버린다. 여기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참, 그리고 저기 부엌도 좀 정리하고. 저는 일주일의 기한을 주고 짐 다 빼라고 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다시 집에 갔어요.
남편은 집에 없었고 남편의 짐이 다 아직 집에 있길래 직접 캐리어에 넣어서 시댁에다가 이혼 서류와 함께 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걸 본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세아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고졸에 밥집 한다고 무시해서 속상해했지? 미안해. 네가 너무 잘 나가서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기죽어서 살까봐 그랬던 거야. 나 사실 네가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대단한 우리 며느님이 바깥 사돈 설득 좀 시켜줘봐. 바깥 사돈이 월세도 기존보다 2배로 올려버리고 애견 유치원 열 때 빌려준 돈을 다 뱉어내라는데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구하니? 그러든 말든 제가 알 바 아니죠. 저와 남편 이제는 이혼할 건데요. 아무튼 길게 통화할 것도 없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 앞에서 보자고 전해주세요. 전화 끊습니다.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이혼 서류까지 내밀 수가 있냐고 화를 내며 따져댔어요. 돈 버는 족족 나 몰래 시댁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그 돈 모자라 너네 엄마는 우리 부모님한테 막말까지 했어. 게다가 그동안 네가 생활비를 제대로 내기라도 했니? 알아보니까 이런 것도 다 이혼 사유더라. 만약에 이혼 소송이라도 가면 너는 유책 배우자가 돼서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너랑은 절대 다시 합칠 생각 없으니까 머리 잘 굴려서 생각해봐. 뭐가 더 좋을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숙려 기간 후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전 남편은 아빠의 독촉에 시댁집과 애견 유치원을 팔고 아빠가 주셨던 돈을 다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단칸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먹고 산다고 해요. 이렇게 저는 늦은 나이에 겨우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으로 인해 화를 당한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오히려 망한 경우를 꽤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뭐 하나가 잘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욕심을 부리시지 않으셨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도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런 부모님을 본받아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글솜씨로 사연을 쓰니 뭔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장사 준비를 하러 갈 시간이 되었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식사 시간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래요.